네, 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실장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미술 계열을 제외한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의 수시 입학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익대 학교에 대한 소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수시는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적성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입학 전형 방식이 다양한 만큼 오늘 좀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각자 학생에게 맞는 전형 방식을 잘 선택을 하셔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학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학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홍익대학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체로 뭐 비슷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익대학교 찾아보면 대체로 홍익대보다는 홍대가 더 유명하죠. 그래서 뭐 홍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홍대가 홍익대학교인 줄 몰랐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홍대 앞에 아까 뭐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굉장히 뭐 지금 문화의 중심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예, 그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홍익대학교 안에 직접 들어와 보신 건 아마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대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쪽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홍대 앞 거리라든지 경의선 철길이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고요. 서울 캠퍼스 이외에도 세종, 대학로, 화성 캠퍼스 등 이제 한 4개 정도의 이제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서울 캠퍼스고요. 여기 VR 뮤지엄은 이 건물에 여기 로비층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VR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이 설명회가 끝나고 한번 뭐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 건물이 이제 홍문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세종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주로 이제 광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서울 캠퍼스하고는 다른 학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로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학로는 주로 이제 공연 예술 위주로 해서 이제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예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성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화성 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마 홍대 담벼락길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겁니다. 홍대 담벼락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트 앤 디자인 밸리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좀 나가시면 바로 이제 왼쪽에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LA에도 이제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마 뭐 올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 LA 캠퍼스를 뭐 경험할 기회가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LA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캠퍼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또 여러 가지 그 산학 협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양성 사업단이라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모토가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디자이너하고 그다음 엔지니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대하고 미대 이 어떤 융합된 활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하고 또 이제 디자인에 맞게 이제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융합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 소모임, 세미나, 그다음에 또 산학 협력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체와 인턴십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공모전에서 홍익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공모전 수상 실적은 여기에 뭐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매년 많은 공모전에서 이제 학생들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그 디자인상이죠.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우디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자동차 디자인상, 그다음에 IF 디자인상 등등 굉장히 많은 공모전에서 홍대 학생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잠깐 보셨고요. 홍익대 학생들이 홍대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아람이라고 이제 그 홍익대 홍보대사관 대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 앞에 접수 데스크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접수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해주시고 있는 홍아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학생들, 이 홍보아트 비밀지도라는 학생들이 이제 만든 지도입니다. 학교 지도죠. 학교의 건물들이 많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 홍대 건물에 그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서 학생들이 참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홍익대 뭐 하면은 또 대동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수 대학으로 이제 선정된 그런 이제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활동의 결과 굉장히 이제 이제 졸업생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뭐 보시면 건축대, 공대 70% 후반의 그런 이제 취업률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 사범대가 있습니다. 사범대에서 작년에 임용고시에 7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홍대 사범대 입학 정원이 한 140명 정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탁월한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탁월한 실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홍대 학생들에 대한 뭐 지원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홍보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대는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연간 한 680억 정도를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합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장학금 지급률이 전국의 사립대 중에서는 단연 톱 클래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학금 혜택이 있고, 그래서 학교 4년 다니면서 장학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로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준공한 기숙사가 여기 이제 가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2기숙사가 이제 26층 정도 높이로 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시설로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숙사 방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숙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도 뭐 교통이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터미널에서 뭐 이제 세종 캠퍼스 바로 정문까지 고속버스가 또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통학하기도 그렇게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 캠퍼스, 뭐 세종 캠퍼스 다 다양한 이제 그 문화예술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에는 바로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에 호마라고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요 끝나시고 2층으로 가셔가지고 그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작품들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로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홍대가 미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문화예술 시설들이 학교 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의 그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 진로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적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턴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여러 이제 대학이라든지 산업체들과 산학 협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산학 협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수한 이런 기업들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교환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해외 108개 대학하고 지금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칼라츠라든지 아니면 뭐 아헨 공대라든지 일리노이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의 유명한 대학들하고 뭐 교환 학생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한 170명 정도가 교환 학생 혹은 뭐 방문 학생으로 해외 학생 그 기회를 얻었고요. 또 외국에서 또 그 정도의 숫자가 또 이 홍익대학교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기회가 넓은 편입니다. 또 홍익대학교 전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교수님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역량 있는 교수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몇 분을 보시면 뭐 요즘 그 알쓸신잡에 나와서 유명해지신 뭐 건축대 유현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뭐 이상봉 교수님, 패션의 이상봉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그 이벤트로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서 피켓걸 의상이라든지 마스코트 디자인하신 이런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홍대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그 동문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진 그 학생들에게 좀 알려진 이제 그 동문들 위주로 이렇게 뭐 소개를 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 동상 만드신 뭐 김용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홍대를 나오셨습니다. 이상 그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이제 대학에 대해서 좀 어떤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일단 그 자율 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전공이라는 것은 입학할 때는 특정한 과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입학을 하는 겁니다. 입학을 하는데 캠퍼스 자율 전공은 이제 인문계도 있고 자연계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자율 전공은 하나의 자율 전공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됩니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전공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 그러니까 이과, 자연계 자율 전공으로 들어와서 문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과로 들어와서 이과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술대학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사범대학을 제외한 어떤 학과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이제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로 바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서울에서는 공대, 건축대, 그리고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문과대, 사범대, 경영대, 경제학부, 법과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디자인, 경영, 융합학부 이것은 이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미술 계열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자율전공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 자연계 분할 모집이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통합해서 인문계든 자연계든 자기가 원하는 어느 학과든지 지원을 할 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산업스포츠학과는 이제 그 운동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스포츠학과를 제외하고는 어느 학과든지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자연계열의 과학기술대, 그 다음에 개임학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상경대학의 상경학부, 그 다음에 광고홍보학부 이렇게 이제 두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는 조형대학의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그 다음에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그 다음에 게임학부에서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사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학과들은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예, 이외에 이제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간혹 이제 캠퍼스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복수 전공이 가능한가, 전과가 가능한가 이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전과의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과에 여석이 있어야 되겠죠.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전과도 가능합니다. 예, 이 정도로 그 각 캠퍼스에 설치된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올해 수시 위주로 그 입학 전형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2019학년도에는 3,729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중에 한 40% 정도를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 수시에서 한 60% 2,296명을 수시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학생 여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부터는 이제 특별 전형에 해당되고요. 오늘은 요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종합, 적성, 논술 요 네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논술은 서울 캠퍼스에만 있고 그다음에 적성은 세종 캠퍼스에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100% 선발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서류만 가지고 100%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라 함은 일반 계열의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교사 추천서. 교사 추천서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학생부 적성 전형은 내신 성적 60%, 그 다음에 적성고사 40%로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논술 전형은 교과 40%, 내신 40%와 논술 6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뭐 달라진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부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작년에 501명에서 564명으로 서울 캠퍼스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반영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학생부 종합은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세종 캠퍼스가 서류가 60%, 내신이 40%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종 캠퍼스도 서류 100%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러 가지 비교과에서 장점이 있다면은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학생부 적성 전형 작년부터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경우에 교과가 40%가 반영이 되지만 이 40%의 그 급 간의 내신 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를 굉장히 적게 조정을 했습니다. 내신 그 등급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등급 차이가 별로 안 나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과 반영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을 잘 치면은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찬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입학 전형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전형별 이제 선발 인원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로 한 20% 정도, 그다음 학생부 종합으로 13%, 논술 17%, 그다음에 정시로 한 34%이 정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그 전형 일정, 중요한 일정을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입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서류 제출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 그다음 논술고사가 있는데요. 논술고사는 자연계열은 10월 6일,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10월 7일 날 논술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세종의 적성고사는 11월 18일에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첫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입니다.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내신 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유형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 100%로 선발을 합니다. 서울에서 478명, 세종 캠퍼스에서 231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성적을 가중치 없이 똑같이 1대 1대 1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대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보정 등급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냥 평균을 낸 것이 아니고 교과 이수 단위의 가중치를 좀 줘서 그 홍대의 보정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산출 방법은 좀 복잡한데 그 모집 요강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기 그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놓고 실제로 보정 등급을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그냥 평균을 내는 거하고 비슷한 등급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조금 등급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다른 거 없이 그 내신으로 완전히 줄을 세워가지고 뽑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100% 서류 평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316명, 세종 캠퍼스에서 201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교사 추천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놓고 그 해당 전공의 이제 그 위촉 사정관들이 그 서류를 보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인성,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그 요소가 그 뭐 똑같은 비중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그 높은 비중으로 저희가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각각 좀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학업 그 교과 내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그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뭐 예를 들어서 수상 실적 중에서 뭐 어떤 그 뭐 교과와 관련된 뭐 수상 실적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업 능력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학과와 관련된 그 교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추이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향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또 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성취도의 균형. 꼭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만 하고 다른 과목은 완전히 포기.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9등급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성취도의 균형 측면에서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은 주로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한 어떤 목표의식, 계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등학교 그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탐색을 했는가, 그 탐색의 흔적, 그 다음에 그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본인이 이러한 그 전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에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캠퍼스 자율전공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올 때 어떤 구체적인 전공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 목표의식이라기보다는 내가 홍대 입학 자율전공으로 입학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공 탐색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은 이제 성실성이라든지 공동체의식, 리더십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부 특기 사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그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 문항은 공통문항입니다. 대기업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지원하시든지 이 세 개는 공통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4번 문항은 홍익대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것이 홍익대학교의 그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번 문항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목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전공의 경우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공 탐색 계획을 제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교 자기소개서의 작성 요령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활동을 했다라는 그 활동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활동을 왜 하게 됐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성장을 했고 어떤 발전을 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교회 활동 중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한 활동이라 함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활동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은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학교 그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홍익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공인어학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이제 그 외부 수상 실적은 학교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기재가 돼 있을 경우에 서류 평가에서 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부터 좀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지원자의 부모 혹은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직업, 직장, 직위, 직종 등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절대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상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될 경우에는 물론 그 내용을 평가에 절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신상 정보가 자기소개서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표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이 된 자기소개서가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출한 자기소개서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비교 대조해서 유사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유사도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게 됩니다. 유사도가 30% 이상 될 경우에는 위험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론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내용이 똑같았다 그래가지고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도가 높게 뜰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대조해서 도저히 똑같게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똑같았다. 그러면 이건 표절로 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반드시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본인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이 괜찮네 그러고 다른 학생들이 쓸 수도 있거든요. 예,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 60%, 그 다음에 교과 40%로 선발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만 399명을 선발을 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이제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40%, 그다음 논술 시험 60%인데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영어, 수학, 국어, 그다음에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한 과목, 그래서 4개 교과입니다. 4개 교과에서 각각 점수가 좋은 순서로 3과목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 안에 다양한 들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과목 중에서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3개를 반영을 합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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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합이 12개 과목의 내신 등급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술 교과의 석차 등급 환산표를 보시면 이렇게 반영된 그 교과에 대해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7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작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으면은 논술 잘 쳤다고 해가지고 이걸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급 간의 점수 차이를 굉장히 좁혀놨기 때문에 논술 시험 자체를 잘 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4등급의 경우에도 1등급하고 8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4등급이 8점 차이인데 4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2점입니다. 3.2점 정도는 논술을 잘 쳐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뒤집을 수가 있는 점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홍익대 논술 전형은 사실은 논술이 아니고 교과로 다 결판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시 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 실질 반영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 교과가 한 5등급 정도가 됐는데 건설도시공학부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논술 시험을 잘 쳐서 최초 5등으로 지원자 중에 5등으로 합격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논술 시험을 잘 치면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논술고사를 말씀드리면 논술고사는 2시간 동안 이제 치게 됩니다.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력, 비교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수학 및 자연과학 주요 분야 관심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면은 수학만 아니고 과학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때까지 홍익대학교의 그 자연계열 논술고사 기출 문제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요. 그 자연과학 분야의 주제가 그 이제 문제의 어떤 소재로 뭐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리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올해도 뭐 아마 이전의 기출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범, 답안, 채점 기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문계열 문제 예시고요. 작년 기출문항이고요. 이게 이제 자연계열 작년 기출문항입니다. 답안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원고지 형태,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 형태로 답안을 2시간 동안 작성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 세종 캠퍼스의 적성 전형입니다. 세종 캠퍼스의 적성 전형은 적성고사가 40%, 그다음에 교과 내신이 60%입니다. 교과 내신이 그 60%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16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기준은 논술과 동일합니다. 적성 전형에서의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식, 내신 반영 방식도 논술하고 똑같습니다. 논술하고 똑같고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도 이렇게 논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잘 치면은 이 적성고사를 통해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극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그 과목은 마찬가지로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신 등급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방식으로 본인의 내신을 한번 개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는 총 50분 시험을 치고요. 영어 25문제, 수학 25문제 이렇게 해서 총 50문제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 형식은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하고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의 적성을 위해서 별도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 적성고사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하고 같은 형식이고 난이도도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그 기출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이제 영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수학 문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그 자료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수시에서의 모든 전형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신 혹은 서류 이걸로 일단은 줄을 세운 다음에 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쳐서 이 수능에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계열 그다음에 그냥 일반 자연계열 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과학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응시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이 합 7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어 영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탐구 영역은 2과목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2과목 중에서 등급이 더 잘 나온 한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 7.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합 6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 안에만
요 등급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 요소를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좀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경우에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응시를 해서 그 두 영역의 합이 9 이내. 그다음에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네 영역을 응시해서 그 중에 두 영역의 합이 8 이내에 들게 되면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간혹 최저 학력 기준보다 더 시험을 잘 치면 뭐 플러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딱 그 기준으로만 이 통과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활용이 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라든지 서류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합이 3인데 좀 플러스 되는 거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별 전형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시 모집은 12월 29일에서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정시 모집은 뭐 단순합니다. 뭐 서울 세종 캠퍼스 공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아직 뭐 안 나왔는데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그 세부 그 수능 이제 반영 방식 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과학, 수학이 각각 3분의 1, 그 다음에 영어하고 국어가 6분의 1씩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각각 4분의 1씩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1에서 3등급까지는 전부 다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세종의 이제 그 수능 그 정시 수능 이제 반영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자연 계열 그다음에 인문 계열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 다른 과목들하고 달리 절대평가 9등급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점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200점 만점으로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5점, 3등급은 188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점수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요 점수를 산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수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뭐 질문 보시면요. 중복 지원 가능한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전형 유형이 다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 교과, 종합, 논술, 적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한 번씩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열에 지원 가능한가?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단 그 경우에 지정한 응시 영역의 그 수능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이 뭐 인문계열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열이지만 인문계열로 지원을 한다면은 이 과목들을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것만 지키시면은 교차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교사 추천서를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제출하지 않더라도 뭐 결격 처리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상 그 올해 수시 평가 방식 그리고 작년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자 상담을 남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입학 상담실로 여기 있는 전화를 거셔서 또 그 전화 상담 혹은 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